자, 473페이지 하단에 이제 이의 신청 매수 청구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그 15일 안에 해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세 가지. 허가, 불허가, 선매 통지. 예, 그래서 이제 불허가가 떨어지면 팔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넘길게요. 475페이지 선매 제도가 있는데 이 선매 제도의 어떤 그 개념하고 절차 그리고 이제 선매 가격 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선자가 일부러 좀 한자를 좀 실어놨는데 선자가 무슨 선자지요? 먼저 선자예요. 매자가 살매예요. 살매. 팔매 아니고 살매. 그러니까 먼저 사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겠다.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 행위에 앞서서 국가 등이 공공기관이 먼저 사겠다. 이거를 선매 제도라고 해요. 15조 1항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장무소구청장은 제11조 1항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 연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부터 채색을 좀 할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까지 채색. 네, 그럼 지금 채색하신 게 이제 소위 선매자인데 선매자는 국가 등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도 들어갈 수 있고 지자체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공기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선매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그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국가 등이 사들이는 토지는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일 확률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 까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해 땅이. 근데 이제 그 땅에 마침 허가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야 허가해주지 말고 일단 국가한테 먼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줘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선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고요. 이 선매 제도는 그림만 좀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477페이지 그림. 아까 제가 선매 제도는 뭐 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기다리는 제도에서 얼마를 기다릴 건가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이제 맨 좌측에 허가 신청에서부터 한번 보면 이제 거래한 당사자들이 허가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가 뭐지? 허가, 불허가, 선매 통지. 근데 이제 선매 통지가 날라온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선매 통지가 날라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냐면 약 15일 정도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최초 허가 신청에서부터 한 달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선매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선매할 건지 지방자치단체가 선매할 건지 어느 공사에서 선매할 건지를 알게 되는 시점이 한 달 기다린 거야. 네, 허가 신청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선매자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15일 정도 기다리면 그 선매자가 나랑 만나자고 연락이 올 거란 말이야. 그걸 협의 개시라 그래. 예. 그럼 이제 그 협의 개시가 되면 뭐 무한정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선매 협의한다 그러면 결국에 못 팔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선매자 지정 통제를 받고 한 달 안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매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은 얼마에 사줄 건지 그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를 최대 기다리면 선매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2달이지. 왜 2달이에요? 위에 보니까 2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2번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2달을 기다리는 거 그걸 선매 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매 협의에 꼭 응해야 돼? 아니면 불응하면 안 돼? 불응해도 상관은 없어. 그건 내 맘이란 말이야.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협의가 결렬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아주 싸게 옆에 사람한테는 팔아도 국가한테는 죽어도 못 팔아.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한테는 나는 도저히 못 팔아.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협의가 결렬되는 거지 뭐. 반대로 또 생각해서 그래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좀 싼 가격이라도 해줘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잖아. 협의가 결렬되면
허가간청은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뭐나 뭐? 허가나 불허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허가가 이제 떨어지면 뭐 하면 되고 이제 계약하고 이제 뭐 취득하면 되는 거고 불허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나한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나 뭐 맨 끝에 이의 신청이나 매수 청구. 그럼 이의 신청하고 매수 청구 옆에다 쓸게요. 이의 신청하고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국가 아니고 허가간청에. 네, 거기다 쓰세요. 네, 이의 신청과 매수 청구는 허가간청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뒷장을 좀 잠깐 넘겼다 와 볼게요. 47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4번 선매 가격 있죠, 그죠? 그 선매 가격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한다. 감정평가액을 기준한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앞장 다시 넘겨보세요. 477페이지 오시면 그 그림에다가 하나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어디다 좀 표시해 놓으시냐면 그 선매 협의 완료라는 말 있죠. 선매 협의 완료.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신 다음에 밑으로 빼보세요. 여백이 충분히 있으니까 밑으로 빼셔가지고 선매 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감정가를 기준한다,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감정가. 네, 감정가. 네, 선매가는 감정가를 기준한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선매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별 2개짜리. 선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감정가를 기준한대.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 뭐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는 여기에서만 쓰여. 여기에서만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대로 협의 매수 해주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한 거야? 아니면 뭐 억울할 것도 없어? 억울할 게 없어. 왜 억울할 게 없어요? 감정가라는 거는 뭐가 반영이 돼요? 시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요즘에 감정은 다 시세 감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선매가가 공시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었어.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감정가로 매수를 해주니까 실효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정은 두 기간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A 기간, B 기간 해서 평균값 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선매협의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문. 선매협의조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선매자가. 선매자가 국가, 지자체, 공사 이런 데가 이제 얼마에 선매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쓰는 거. 이거를 선매협의조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이제 6번에 토지 이용 의무 및 이행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후관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허가를 받으려면 없는 말도 막 해야 되잖아. 예를 들자면 농사 안 질 건데 내심으로는 농사 짓겠다고 해야 돼? 예. 내가 집 질 생각이 전혀 없거든. 예. 근데 막 어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허가 받은 땅들은 관리를 해줘야 돼. 예. 이제 사후 관리가 여기 또 좀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토지 이용 의무를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색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누가? 허가간청이. 그래서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 착공했는지 보겠다는 거야. 농사 짓겠다라고 했으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뭐 공무원들하고 조사 나온 공무원들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집 짓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착공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응? 집 짓는 거다 그러면 뭐가 올라와 이제
뭐 이렇게 골조 같은 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 누가 보더라도 집을 짓는다 안 하는다 이거 볼 수 있잖아. 농사는 애매한 게, 예? 왜 애매해? 씨를 뿌렸는데 막 다 죽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농사 안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실무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돼요. 해서 이제 보통 씨 뿌릴 때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씨를 뿌렸는데 다 죽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그 있잖아. 근데 농사를 안 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좀 약간 좀 어떤 다툼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뭐 그 사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찍어 놓는다든지 해놓는 게 좀 필요하고요. 나무 같은 거를 보통 심어 놓으면 되겠죠. 나무. 원래 농지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거든. 나무를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좋아? 아니면 묘목을 사다가 심어 놓는 게 좋아? 그러면 아주 좋지. 그럼 묘목 이렇게 심어 놓으면 뭔가 심었다 이렇게 보이니까. 481페이지. 몇 달 전에 어느 약간 좀 교회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 식당이 있고 그 식당 그 앞쪽에 이제 농지가 있는데 농지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식당 주인은 여기를 뭐로 이용하고 있냐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은 해야 되겠고 관청에서는 자꾸 조사 나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머리를 썼냐면 묘목 있잖아요. 묘목을 이제 심었는데 주차 나인 대로 심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심은 거야. 이렇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저렇게도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자,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 보면 이게 이용이 몇 년 안에 이용해야 되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뭐 내가 집을 짓게 언제? 20년 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세 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4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이용해야 되는 제도가 있냐면 2년 안에 거기 2년에다가 일단 채색을 하시고요. 2년짜리 항목을 한번 밑에 한번 볼 건데 뭐 예컨대 집 짓겠다. 뭐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에 관련된 뭐 건축을 하겠다. 또는 3번에 보면 농업, 임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뒷장 가시면 뒷장 잠깐만 넘겨봐 보세요. 소문자 B에 보면 뭐 축산업, 임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몇 년 안에 이용을 개시해야 된다는 거야. 2년 안에. 근데 그 2년짜리에다가 그 채색하셨죠? 옆에다가 가로를 한 번만 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지. 2년 이내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2년짜리는 뭐 집을 짓는다, 뭐 상가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목적이냐면 일반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목적들은 다 몇 년 안에 개시를 해야 돼. 2년 안에. 그 의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럼 만약에 내가 집 짓겠다 그러면 2년 안에 반드시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개념이고. 넘기시고요. 2번에 4년짜리가 있어요. 4년짜리. 4년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4년짜리는 세 가지가 있죠.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사업시행. 그렇죠? 그래서 4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몇 년이네? 4년 이내인데 이건 사업시행이고요. 그럼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년짜리가 뭐라 그랬지?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일반적 목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사업은 뭐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업이냐면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규모가 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그런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사업들은 4년 안에 개시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넘어가고요. 4번에 가보시면 몇 년짜리가 있지? 5년짜리가 있는데 거기다 채색해 보시고 이 5년짜리가 아주 재밌는데 오른쪽에 1번, 2번, 3번을 제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1번에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그러니까 집 짓지 말라는 거야. 어떤 거든지 건축하지 말래.
2번 똑같은 토지로서 또 밑에 줄 형질 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 그러니까 용도도 바꾸지 말래. 그러니까 건축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용도도 바꾸지 말고 3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밑에 줄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도 하지 말래. 그 허가를 왜 내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5년짜리는 현상 보존. 그러니까 토지 그대로를 현상으로 보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존하는 용도로만 거래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건축이나 또 뭐 형질 변경이나 사용 수익을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뭐 하는 거야. 현상만 보존하는 용도로 요 정도로 허가받은 거. 이거는 5년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2년, 4년, 5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은 몇 년 안에 처리해? 2년 안에.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집 짓고 몇 년 있다 팔으라 이거야. 2년 있다가 팔아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지? 현상 보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팔을 건데 당장은 못 판다는 얘기야. 몇 년 있다 팔으래. 5년 있다. 그런 의미로 새기시면 돼. 그래서 몇 년짜리죠? 2년, 4년, 5년 있는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와. 요게. 2년, 4년, 5년.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지. 뭐 농업용 토지면 뭐 4년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이제 행정관청에서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조사를 나온다고 그랬죠? 한 번 이상, 한 번에 실태조사를 나왔는데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 기간 동안에 뭐 2년, 4년, 5년 동안에 그러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너 왜 이거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1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이행명령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행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고요. 뒷장을 좀 넘겨볼게요. 이행강제금이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번에 두 번째 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다가 채색 한번 해볼게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여기서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아니면 감정가 아니면 공시지가? 이건 당연히 실거래가. 이거 취득가액이니까 내가 얼마에 취득했냐. 그 실제 거래 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럼 10%짜리가 있다는 거지. 2번 잠깐 내려가 볼게요. 2번은 두 번째 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7짜리. 거기다 채색. 그러니까 7%짜리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3번에는 100분의 5짜리. 거기도 채색하시고. 그럼 이행강제금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 얼마? 10%, 7%, 5%. 그럼 뭐가 제일 세? 10%가 제일 세잖아요. 그죠? 그럼 1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네. 이 단어 나오면 10%네.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방치라는 단어 나오면 몇 퍼센트? 10%. 방치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한다고 해놓고 뭐 해버린 거야? 세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7%.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역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변경에다가 채색. 그러니까 뭐 집 짓는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뭘 하나 져놓긴 했는데 집이 아니고 창고야. 뭐 이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 그치? 해서 종류는 몇 개?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왔고요. 이후부터는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에 특례와 의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양가로 1번에 국가 등의 허가 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데 국가 등은 의제가 됩니다. 질문.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의제돼?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제되지 않아. 그런데 뭐는 의제된대? 토지 거래 허가는 국가 등에게는 의제가 된대. 그래서 국가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다 포함되는 거지?
국가는 당연히 들어가고 지자체, 그다음에 공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허가 규정의 적용 제외.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수용은 허가를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아. 경매도 안 받고 왜 안 받아? 거래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뒷장 가시면 그걸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허가를 받는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허가 요함, 허가 불요함에서 하나씩만 좀 채색을 할게요. 왼쪽에 허가 요함 쪽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매 있죠, 공매. 공매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거래로 봐요. 이건 왜 거래로 보냐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금융기관이. 근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데 왜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냐면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원금이랑 이자가 회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지? 저당권 잡았으니까 압류는 필요 없어. 막바로 경매 들어가잖아. 근데 경매 들어가는데 안 팔리는 거야. 계속 유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금보다 밑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유입한다고. 이제 그 금융이라서 사들인단 말이야. 그런 걸 유입부동산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 용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잖아. 그냥 산 거잖아. 그런 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량스러워지고 이제 부실해지는. 은행은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안 좋은 부동산을 잔뜩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관청에서는 팔으라 이거야. 그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라고 봐야 돼. 누가 누구한테 파는 거야? 은행이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대신 팔아주는 거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래서 이걸 공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니까 또 나와요. 세 번째 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매 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몇 회 이상 유찰되면요. 3번 이상 유찰되면 투기성은 없다고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를 면제해 준대? 허가를 면제.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나와 시험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나오냐면 공매에서는요. 그것만 물어봐. 공매에서는 그것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안 물어보니까 공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실 거라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다른 법률과의 어떤 인가, 뭐 허가 등의 의제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칠판은 잠깐 봐주시고요. 토지거래 허가 시 뭐 의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뭐를 면제해 준다고? 농취증. 농취증이 뭐 약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약자. 이거를 면제한대. 두 번째는 거민을 의제한대. 그러니까 거민을 의제한다는 건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뭐를 받은 것으로 본대? 거민 받은 것으로 본대. 하나만 더요.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 있잖아요. 허가를 면제.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야. 우리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만 받는 허가는 뭐 한대? 면제. 근데 이것은 그 대신 어떤 면제라고 그랬지? 상호 면제. 그래서 아무 것든 하나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허가는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요 세 가지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489페이지 오시고 허가 취소의 제재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안 하면 허가 취소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뒷장 가시겠습니다. 490페이지 그 밖에 부속 규정 뭐 이거는 이제 뭐 지가 동향 조사를 해야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건지 우리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정보 관리는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493페이지 신고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라서
작년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작년 10월 보는 시험에 6월 3일 날 만들어진 제도를 좀 출제하기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실상 올해가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신고포상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있죠. 근데 여기도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데 지급하는 사유만 좀 달라. 금액도 좀 다르고 그것만 좀 기억하실 거고요. 양가로 1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사유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거 1, 2, 3을 한번 볼게요. 1.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신고한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 이 사람 제재가 어떤 제재가 있냐면 거기다 쓸게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만약에 취득가가 10억이면요. 5천만 원까지 과태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신고하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왜 대단한 일을 했지? 엄청나게 공을 세운 거잖아. 그죠? 나라에 아니면 지자체에? 지자체. 왜? 그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니까. 그럼 지자체가 나한테 포상금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허접하게 50만 원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화살표 하신 다음에 쓰실 건데 20%를 주겠대. 그렇지. 과태료의 20%. 그럼 얼마야? 1,00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도가 있어. 한도 1,000만 원. 20% 쓰시고 한도 1,000만 원까지 주겠다. 자, 다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몇 퍼센트? 20%를 나한테 준대.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8대 2로 나눠 먹자는 거야. 근데 한도가 있어. 얼마? 1,000만 원. 그럼 만약에 100억짜리 신고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나와. 예.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한테 쇼당을 치는 거야. 예. 자, 뭐라고 쇼당을 치는 거야? 야, 내가 신고할 건데 너 이거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알지? 5억 나오는 거 알지? 나한테 얼마만 줘? 1억만 줘. 내가 신고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쇼당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5천만 원까지는 신고하는 게 좋고 5천만 원 넘어가면 쇼당이 났다. 2번에 보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거는 맨 끝에다가 땡땡 해주시고 이거는 신고하면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지?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2년에 30% 쓰세요. 2년에 30% 허가 안 받았으니까 2년에 30%.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대. 옆에다 땡땡 해주시고 이게 뭔 제재가 있지? 5분 전에 배우셨어. 100분의 7 아니고 10. 방치니까 이게. 예, 방치잖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방치. 그러니까 10% 이행강제금. 10% 이행강제금 떨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얼마 줄 것 같아요? 포상금. 똑같아. 2번하고 3번은. 이거는 그냥 50만 원밖에 안 줘. 2번하고 3번 얼마밖에 안 준다고? 50만 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포상금을 전부 생각해 보면 20%를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특이한 거야. 그래서 1번 포상금에다가 별표해 주시고요. 그거를 사례형으로 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근데 그거에 얼마를 준다고? 20%. 한도는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포상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나머지는 우리 중개사법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 495페이지. 권한의 위임과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후 내용은 우리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5절로 갈게요.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5절에 이제 벌칙. 이 벌칙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예, 행정, 형벌 같은 게 있는데
26조에 이제 형벌이 규정되어 있고요. 하단 박스에 이제 그거 한번 내려와 볼게요. 501페이지 하단표. 2년 2천이죠, 그죠? 네, 2년 2천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지지난주 배우셨던 거죠, 2년 2천. 근데 오른쪽 내용을 보니까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제도래? 외국인 등. 거기다 채색합니다. 외국인 등. 그러면 정리. 이건 한국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신 거 2년에 30%가 바로 밑에 있죠, 그죠? 2년에 30%.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 30%가 뭐를 기준으로 해서 30%냐가 중요해.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를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이런 사람한테 부과하고요. 1년 1천은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자, 뒷장 넘기시면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과태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503페이지 하단 박스에 보니까 일단 얼마짜리 과태료가 있냐면 3천짜리 과태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가 있는데 그거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리고 내용도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우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대. 요거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준대? 예,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준다고? 50만 원 아니고 20%. 예, 근데 한도는 1,000만 원. 자, 뒷장 넘기시고요. 과태료가 이제 또 5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나오는데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 관련한 과태료에서 300짜리 100짜리 있죠? 거기에서 문제 좀 잘 나와. 외국인만 특별히 받는 과태료로 해서 두 개 다 채색할게요. 300짜리 100짜리. 요거 300짜리는 언제 100짜리는 언제 이렇게 각각 부과할 거냐면 기간이 달라. 그래서 이제 300짜리 끝에 보니까 며칠짜리 신고 60일짜리 신고는 300. 그다음 밑에 보면 6월짜리 신고는 얼마? 100.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건데 요게 좀 과태료에서는 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300짜리 100짜리는 한국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과태료이다. OX, X. 그건 누구한테만? 외국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시고요. 파트 이제 3편 파트 3로 가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좀 펴놓으세요. 3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3편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5개 내지 6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 5개 내지 6개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3장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3장. 우리 실무 3장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장 있죠. 6장.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 거기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6장 파트에서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루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해. 뭐가? 주임법, 상임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어디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민법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도 2문제 내지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몇 장이 중요해? 3장, 6장, 7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실무의 총설이 있는데 실무의 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가 도대체 뭔가를 읽어볼게요. 첫 줄에 개공과 의뢰인 간의 중개 계약으로부터 중개 행위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 개공의 업무활동 일체를 말한대. 간단히 정리하면 중개실무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 완성까지를 뭐라고 부른대? 중개실무라고 부른대. 자, 그러면 아무데나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 우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경우 있죠? 자, 실무교육 받는 거는 실무다, 실무가 아니다. 못 들었어요? 자, 실무교육을 받는 게 실무냐 이거야. 중개 실무냐. 아니다. 자, 왜 아니다?
왜 아니야? 왜? 뭐 하기 전에? 개공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실무가 아닌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약간 어려운 거야.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실무다, 실무가 아니다. 실무가 아니다. 왜? 이거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인장을 날인하는 일은. 이거는 당연히 실무야. 왜? 업무하다가 가장 막판에 도장 찍는 거니까. 예, 이런 건 실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걸 실무라고 그래.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실무에 들어가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뒷장 넘기시면 518페이지. 실무의 이제 과정에 보니까 손님 오면 상담하는 거에서부터 접수하는 일, 뭐 계획을 수립하는 일, 조사 확인하는 일, 판매하는 활동 일, 그다음에 중개를 완성하는 일, 뭐 이런 일련의 업무들이 중개 실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523페이지. 이 장에 이제 중개 의뢰, 같은 말로 중개 계약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문제가 꼭 하나가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좀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막 생겨서 그래. 이런 게. 뭐가?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으로 시험범위에 들어온 거거든.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같은 게 어느 과목에서 강의했던 거냐면 공법에서 강의했던 거예요. 원래가.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개사법으로 이렇게 떼준 거야. 해서 이제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념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 중개계약이 뭔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의뢰인의 의뢰를 여기서 의뢰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의뢰인은 개공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 팔아줘 이렇게 명령하나요? 그럼 뭐 하지? 부탁을 하잖아. 뭐라고 부탁을 하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는 명령인데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청약이라고. 그 의뢰는 청약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뭐 라든지 우리 집 좀 팔아주실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거에 대해서 개공이 뭐 한다 그랬지? 접수에다가 쓸게요. 접수는 왜 하는 거야? 승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의 의사표시와 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뭔 계약이야?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한대. 그럼 중개계약에 대한 질문.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의뢰인과 개공. 달리 얘기하면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을 말한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제목만 채색을 하겠습니다. 1번에 민사중개계약. 우리는 상인이거든요. 개공이. 그래서 상사중개계약이냐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민사중개계약 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하는 그 대상층이 사인들이거든.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약은 절대 아니라는 거. 상사중개계약은 아니고 무슨 계약? 그냥 민사중개계약 쪽에 들어가요. 상사계약은 그러니까 상사중개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죠? 가락시장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상인 간에 거래하는 거를 알선하는 그런 행위를 또 볼 수 있고요. 2번 우리 중개계약은 우리 전형 계약 중에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는데 위임 계약과 굉장히 뭐하대? 유사하대. 위임 유사계약 뭐 이런 말. 그것도 제목에다가만 채색해 주시고요. 3번에 낙성분료식 계약 거기도 제목에다가 채색합니다. 낙성분료식 계약. 예. 그다음에 4번에 유상쌍무계약 뭐 이런 말 써 있는데 그거는 별표도 한번 해요. 유상쌍무계약. 우리 중개계약은 유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학원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죠. 그래서 택시를 타가지고요. 뭐 가령 뭐 무슨 아파트 갑시다 이렇게 했어. 예. 그러면 돈 준다고 했어? 아니면 그냥 갑시다라고만 했어? 갑시다라고만 했지. 근데 거기 아파트 데려다 준 거야. 택시 기사가. 그럼 택시 요금 내야 돼? 안 내도 돼? 내야 돼요. 왜요? 내가 낸다고도 안 했는데. 왜 그렇지? 뭐가 영업이야? 뭐가?
택시 기사가. 그래서 택시 기사는 상인이니까 상인이 하는 행위는 다 유상행위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식당에 가가지고 밥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밥 먹었잖아. 그럼 밥값 내야 돼? 왜? 그건 상인이니까. 그것도 유상행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공한테 와서 뭐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돼? 나중에 팔아주면? 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유상행위라고. 그래서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무상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봐 시험에. 무상으로 해도 되지. 왜요? 그거는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이지 뭐. 그렇죠? 예.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가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5번에까지도 제목에다 채색할게요. 계속적 계약이자 임의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개계약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이 몇 월이냐면요. 3월이야. 3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 그러고요. 임의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안 좋은 물건을 가져왔어.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OX. 그러니까 체결의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의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6번은 안 보셔도 돼요. 뒷장 넘기시고 중개계약의 유형 및 특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중개계약 영어로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오픈 리스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픈돼 있다라는 거는 열려 있다, 뭐 개방돼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 뜻으로 쓴 건 아니고 제목 옆에다 땡땡 하나만 해주실 건데 독점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오픈돼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비독점이라고 새겨 주시면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비독점 중개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왜 비독점 중개계약 혹은 비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번역하지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했냐? 영어하고 전혀 안 어울리잖아. 오픈 리스팅하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이라서.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이라서 뭐라고 부른대?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에 비해서 2번의 전속 중개계약과 오른쪽에 이제 3번의 독점 중개계약의 영문을 좀 잠깐 보면 exclusive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고 있죠, 그죠? 그 exclusive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다, 뭐 독점적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다는 거지? 독점력을 갖는 그런 방식들이다라고 우리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단독 중개 계약이네. 이거는 참여하는 개공이 몇 명일 때? 1명? 네, 뒷장 넘겨주시면 참여하는 개공이 2명 이상일 수도 있죠. 그죠? 네, 그걸 뭐라 그래? 공동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공동 중개 계약 니은번을 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동 중개 계약 니은번. 공동 중개 계약은 개공이 상호 협력하여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요. 협력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죠. 부동산 중개의 능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중개 완성을 위해 여기서부터 채색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공동중개계약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공동중개계약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대로 시간하고 비용을 이제 절약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근데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상적이다라는 말을 왜 썼냐 이거야. 권장하는 것도 좋아. 뭐를 찾기가 힘들다고. 단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가장 단점이 없는 가장 훌륭한 제도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내용과 여러분 생각과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냐면 야 공동중개계약 하면 한쪽은 못 받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되냐면 그런 허접한 생각 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 중개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를 많이 해서 공동 중개계약을 많이 해서 수익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혼자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많으니까 해서 주변에 협력하는 개공이 많아서
많이 쓰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자면 뭐 물건은 있는데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난달에 거래한 개공이 나한테 뭐를 대준 거야. 손님을. 또 반대로 나는 손님은 있는데 뭐가 없어.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럼 지난주에 계약한 개공이 또 물건을 대준 거야.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해가야지. 나 혼자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야. 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치면 공동 중개 계약이 훨씬 이상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에 정가중개계약, 정률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이에 비해서 7번의 순가중개계약은 어떤 목표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 다 개공이 보수로 가져도 되는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거 10억만 나한테 받아주세요 라고 이제 물건을 주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10억 넘게 받으면 너 다 가져. 뭐 이런 뜻이야. 그걸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순가 중개계약은 니은번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순가 중개계약은 그 자체로서 위법성은 없다. 당연히 없는 게 나머지 다 가져. 이게 뭐가 나쁘지 않잖아. 그거 자체로서 위법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10억짜리 물건을 20억에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개공이 해가지고 얼마를 먹자고 지금 덤비는 거야. 10억을 먹자고 덤비는 거야. 이거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잖아.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되면 금지 행위가 된다는 거죠. 금품 초과수 수익고 된다는 거야. 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 자체로서의 위법성은 없지만 잠재적 위법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순가중개계약 해도 된다. OX. 오,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금품을 초과하거나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중개계약은 계약이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그건 뭐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중개의뢰의 수집. 자, 중개의뢰의 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접수하는 것은 손님을 확보하거나 물건을 접수하거나 이렇게 이제 수집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많이 하는 게 좋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물건이든 손님이든.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많이 하는 게 왜 좋지? 제가 이제 그 옷가게를 한 25년 정도 하신 그 제자분이 있어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옷가게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옷가게를 해가지고요. 성남에다가 빌딩을 2개를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매시장, 동대문이라 있는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 있대. 어떤 철칙이 있냐면 거기에 나오면 옷은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예. 근데 그 유행 타는 옷을 떼갖고 오는 건 당연하지. 그 유행이 있는 옷을 떼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유행 있는 옷을 사잖아요. 근데 그 옷만 떼갖고 오면 안 된대. 예. 그럼 어떤 옷도 떼갖고 와야 된대. 그러니까 유행을 안 타는 옷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쁜 옷만 떼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안 이쁜 옷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유행을 타는 옷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좋은 물건만 잔뜩 있는 거야. 그러면 좋은 물건이 좋아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왜? 다 좋으니까. 예. 근데 우리 사람은 뭐 할 줄 아냐면 비교하는 능력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돌이 안 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2개를 이렇게 주고 엄마가 주고 너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하면 골라 안 골라? 골라. 어떤 거 골라? 이제 지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겠지. 그 비교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해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뭐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많이 수집해야 돼.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 다 수집해서 진열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주제에 내려가시면 의뢰 접수 시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 시험과 관련 없고요. 나중에 시험이 좀 끝나면 중개업을 창업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533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장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중개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속 중개 계약으로 시장을 좀 큰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겠냐 이거지. 예,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일반 중개 계약은 구두로 많이 하죠. 대부분 다 전화로 이루어지잖아, 그렇지?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전속 중개 계약은 100% 뭘로 해야 돼? 서면으로만 다 해야 돼. 왜냐하면 서면에 작성의 의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서면으로 가게 되면 중개 계약을 서면으로 하게 될 때 어떤 장점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목만 볼게요. 1번. 기본적 내용을 확정하거나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죠. 뭘 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유통시장의 근대화의 기능을 하겠대. 말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뭘 하는 게 근대화된 거야. 서면으로 하는 게 당연히. 그다음에 투기의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보시고, 자, 일반 중개계약은 전화로 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순가의 가능성이 아주 많아. 순가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물건 내놓을 때 전화로 내놓잖아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좀 빨리 좀 팔아줘. 빨리 좀 팔아주면 뭐 할게? 서운하지 않게 줄게요. 이런 말 하잖아.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는 게 정가야? 아니잖아요. 정가 아니잖아. 순가라고 그게.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는 건 순가하겠다는 얘기거든. 내가 많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하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전속은 뭐를 작성해야 되니까 서면을 쓰다 보니까 정가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투기가 예방되어주는 효과가 확실히 생겨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화로만 자꾸 받아놓으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손님이 왔을 때 물건을 보여주려면 뭘 찾아봐야 돼? 막 장부 막 찾아봐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면으로 뭐 전자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면 컴퓨터만 열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5번 제목에다가 전체 채색할게요. 한 줄 다. 그게 시험에 좀 여러 차례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서면으로 남게 되면 증거가 잡히는 거죠. 이 증거가 잡히잖아, 개공한테. 그렇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대.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주적 통제 기능의 강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관에서 뭐 할 일은 줄어들어. 네? 관에서 통제할 일은 줄어들어요. 관 주도의 통제 기능은 줄어든다. 약화. 같은 말이에요. 예,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